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느리니까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 야후를 검색하다가 그 먹통이 돼서 빙빙 돌기만 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한번 나온 게 신기해서 기념 삼아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뭐 자관 곧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 캡처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역 분쟁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를 처리하기 위한 협정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주요 전자부품 수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게 3월 6일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이런 뉴스가 보도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먼저 좀 보여주는 게 있고 한국이 또 어떻게 발표할 거냐를 이렇게 좀 서로 장군 멍군 해가면서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목표 5% 인하, 국방 예산은 7.2% 증가, CC 3기 경제 재건이 과제, 중국 전인대 개막. 요거는 일본 시사통신의 그래프가 좀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요걸 가져왔습니다. 1989년도부터 쭉 2023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1990년대에는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 좀 팍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2020년에 미국의 무역 제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다시 떨어졌다가 3기 집권을 하면서라도 좀 겸손하게 5% 이하로 이렇게 이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비 예산은 사실은 자기네 발표는 일반 나라의 증가율보다 이하이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아주 속도로 이 국방비를 올리고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2023년에 1조 5,537억 엔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금액입니다. 요 제목은 제가 좀 붙였어요. 리거창의 조용한 퇴진. 제목은 다른 거였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앙일보 소유진 기자 그 다음에 보도한 내용은 아사히 신문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증명됐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그 뒤에 표현은 그렇게 발언하도록 이 격려한 사람은 리커창이었다. 왜 그러면은 사실을 빨리 밝혀라. 이런 쪽에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중국에선 유공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 약 19만 원에 불과하다라고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진핑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퇴임을 하면서 방문 영상에서 그는 최우선 순위는 발전이다. 기본적인 동력은 개혁이고 발전과 개혁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격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 중국은 개혁이고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S&P는 그가 비록 퇴임하지만 여전히 조직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 청년당 출신인 리 총리는 재임 기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했다. 학자 기질이 이론가였고 권력 투쟁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총리를 그저 무난한 사람으로 앉혔다는 얘기겠죠. 시진핑 3기 새 지도부는 지난달 품질 강국 건설 요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품질이라는 용어가 이게 다 이 말하자면 그 공학도들 출신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건지 저건 미국의 그 요즘에 그 미국이 그 제재 디커플링 작전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 자립을 위해서 품질 강국이라는 그거를 지금 대처해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퇴임이라는 게 후진타오 그 작년에 이렇게 그 밀려 나갈 때 후진타오가 그 리거창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나갔는데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런 쪽으로 의미를 했던 것 같고 요거 딱 아주 이 사진이 잘 찍혔는데요. 시진핑은 씩 웃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중국 그 무슨 회의 때 그 보면은 다들 그 표정들이 엄숙해가지고 그게 무슨 회의인지 뭔지 저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BBC 뉴스 시진핑의 권력 장악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스테판 맥도넬 중국 특파원 보도 내용인데요. 이 리커창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 리창이라고 시진핑의 이 오른팔 역할을 할 리창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새로 임명됐는데 모두 다 시진핑 충성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각 부처의 수장과 장관직들이 다 이 같은 진영으로 떨어질 것 같다. 시자진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보낸 사람에게 용감하고 솔직하게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게 그 시진핑이겠죠. 에코 챔버에 갇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다들 자기들 사람으로 이게 포진돼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권력을 좌지우지했을 것 같지만은 눈먼 장님이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리창은 상하이 당 총재로서 상하이 공산당 총재로서 중국 금융자본의 2달 동안의 참담한 봉쇄를 감독했었다. 관측통들은 이 대규모 물류 실패의 책임자에게 어떻게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리창은 테슬라를 상하이로 데려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 진 게 또 리창의 작품이었다는 얘기군요. 네. 왜 중국에 들어갔나 했었어요. 리거창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연계된 것으로 보여졌으며 후진타오는 시주적의 지시로 지난해 당대에서 무대에서 물러났다. 어떤 것도 시진핑을 이제 능가할 수 없다. 시진핑은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당이 정렬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의 2023년 두 번의 회의, 그게 이제 전국 인민대회 전인대하고
뭐 자문회의인가 뭐 그 있어요. 그 CPP, CC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안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외교관계법 초안을 발표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에 이익을 해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러한 행위에 단호히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핵심 이익, 이건 뭐 왕위가 많이 썼던 거죠. 핵심 이익은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초안에는 또 보호무국주의나 일방주의는 없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방주의는 지들도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로남불과 같은 법을 만들겠다 그런 거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은 유럽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국하고는 그 경제 전쟁을 하더라도 유럽을 포섭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미국의 변화 움직임과 경쟁하기 위해 아프리카 경제 무역 관계를 강화를 지금 쭉 중국은 해오고 있고요. 또 이 뉴스에는 왜 에디오파는 G20을 피해 중국으로 직접 채무 구제권을 떠안고 있는가 이런 그 번역상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 이 미국이 딴 데 신경 쓰는 동안에 중국이 그 아프리카에 많이 그 외교를 하고 자원 외교를 해 가지고 그 뭐 이 코발트 뭐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해낸 것을 그 중국 자본들은 이렇게 저울질해서 사는 그런 사진이 찍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뭐 아뜨거라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대표들을 불러서 뭐 한 50여 명을 불러가지고 그 워싱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뭐 그 하고 있는데 목하 그 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또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일원이요. 니폰 방송인데요. 그 중간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국가의 중점 정책을 정한 전인대가 개막됐다. 2023년 경제성장 목표 5% 안팎. 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것은 개인 소비 확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쭉 그 경제 발전할 때는 1대1로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사회 간접 자본, 그다음에 그 도로, 그 아파트, 도시 건설, 그러니까 서부 개척, 미국의 그 서부 개척처럼 지들도 서부 개척 한다고 돈을 그렇게 정부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경제 발전도 했고 또한 뭐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경제 발전도 했었는데 이제 그 내수 중심으로 개인 소비 확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산 인구 감소로 안정된 선장에 의문이 들어가고 다시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중국이 금융이 불안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영향도 크다. 새로운 인사에서는 경제에 막강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개발하는 기술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그이뭐 텐센트라든지 그 소프트 관련 그런 대표들은 다 제거가 되고 칩을 만드는 그 회사들의 대표들이 전인대에 초청이 된 것으로 어저께 그 뉴스를 캡처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한반도 세계 최대 화약고로 변모. 이게 뭐 뜨끔한 또 표현으로 텔레그라피 조지 스타일리스. 지금 우크라이나 뭐 그 전쟁을 그 일본 쪽에서는 러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게 러시아가 좀 먼저 큰 나라다 보니까 러우라고 표현하면은 근데 이제 러를 먼저 표시하면은 러하고 친하다 이렇게 되는 속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키시다가 그 뭐 우크라이나 방문 뭐 설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미국의 잘못이라고 북한은 말한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주변 적들과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계획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핵 개발하는 것은 다 미국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미국이 우리를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생존하려고 핵 개발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훈련이 그를 위협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며 북한 지도자에게 동정을 표했다.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알게 됐고 또 잘 지내던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훈련과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데 꼭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꼭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건지 참 이건 뭐 우리나라 그 한미 그 폭격기와 이 같은 그 편대들이 항상 많이들 소개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북한 미사일을 저기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부터 좀 궁금했는데 좀 공개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미사일에 정사각형 흑백 모자이크라고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왜 남들은 이런 거 하나 없는데 왜 북한만 대륙간 단독탄 미사일인가요? 거기에만 요렇게 뭐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 타이로 하는 것처럼 흑백으로 무슨 이렇게 그 디자인을 왜 했는지 제가 그 매우 궁금한데 이걸 어디서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볼 마크도 어찌 보면은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 왼쪽에다 많이 그리죠. 초승달 같이 그려놓고 별 그려놓는 거. 우측으로 그리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왼쪽에 초승달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별을 그려놓는 이런 상징들을 왜 할까? 거기다가 왜 그 빨간색으로만 안 하고 파란색으로 할까? 우리나라 그 태극기 음양이 위에가 빨강이고 남쪽이 파랑이죠. 이게 뭐 뒤집어질라 그러나 어떻게 될라 그러나 자관 말이죠. 이게 뭐가 또 의미하는 그 디자인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이거 왜 이렇게 디자인 된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거품 TSMC 공장 건설의 구마모도 설립 가격은 2년에서 4배로 조이신문. 웅대한 아소산을 바라보는 구마모토현 기쿠여정. 그저 1년 전까지는 21헥타르의 생지였던 곳에 지금 20대 가까운 크레인이 질비하고 요새 같은 건물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한 번도 사진을 못 봤는데 요게 이제 양배추 밭인 모양인데 지금 크레인들이 이 우뚝우뚝 서가지고 공장을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리고 그 구마모토현 공무원은 올해 보존한 공업단지도 팔렸다라고 흥분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은 이제 그 부품 업체들이 이제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스 정화 장치를 만든 테크노, 교토 분화가 오사쿠시에 있는 그런 회사가 구마모토현 다마나시 폐교가 된 초등학교 학교를 취득했다. 이게 이제 뭐 그 초등학교 부지는 그렇게 넓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한 40분 걸린다고 그래요 차로.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그 공장을 짓느냐 물어봤더니 뭐 여기 이것저것 근데 조사했는데 40분 정도 거리면은 뭐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내용들이 이 기사에 있던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구마모토가 그 TSMC하고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네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관광을 가는 데인데 그 물가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또 생각도 들어가네요. 이거 연관해가지고 조선일보 그 일본판 취재 내용인데 반도체 소재 강국 일본 대만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도쿄 성호철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다시 세계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다. TSMC는 현재 구마모토에 일본에서 첫 공장을 짓고 있고 조만간 제2 공장도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일본은 반도체 설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35%로 미국 40%에 이어 2위 반도체 소재는 55%를 차지하는 세계 선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소재와 뭐 또 반도체를 만드는 뭐 그런 장비 이런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 물론 이제 네덜란드의 뭐이 SL 뭔가 거기 그 회사가 이 최첨단 그 설비로는 세계 1위로는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안보 경제 문제를 이 친구는 끌고 와가지고 미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안보 전략으로 일본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왔다. 이건 한국은 아니에요. 전략적 파트너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칩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혜택을 보는 것은 일본이지 한국은 아닐 거요라는 게 속내에 깔려 있는 얘기 같습니다. 미국 IBM은 일본에서 새로 설립된 라피다스라고 장래들은 발음하는데 라피다스가 영어식으로는 정확한 표현 아닌가 모르겠어요. 차세대 2나노미터 제조 프로세스의 공동 연구까지 추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TSMC는 90%의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TSMC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서 생산 라인 한 개당 한 개나 두 개 종류의 반도체만 집중 생산하는데 반해 그 삼성전자는 라인 1편당 수십 개의 반도체를 로테이션 생산하니까 요게 이걸 뭐 셋업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생산성이 그 TSMC가 더 좋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핵심인 비율은 TSMC가 80%인 반면 삼성 인텔은 50에서 60% 수준이라고 평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디아의 미나미 카와 아키라로 되어 있네요. 시니어 컨설팅 뭐 직함이 되게 기네요. 시니어 컨설팅 디렉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 새우 마크는 이제 딱 보면은 뭐 유명 유튜브 슈카 월드께 나름대로 이 주마다 그 주제를 잡는 게 저도 뭐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만 나름대로 그 정리하는 그 능력이 또 이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그냥 참고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나오고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냄새가 좀 펄펄 나면서 그 승리의 장기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 모입니다. 그래서 피비린 나는 교착 상태의 지속이 우려되고 특히 푸틴이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포기할 수 없다면 미국은 포기할 수 있는가? 또는 구냉전 시대처럼 비용 부담으로 러시아가 쓰러지기를 원할까?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을 정리를 했어요. 구냉전 시대와 같은 대결로 가면 최대 피해국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왕위의 중국의 평화 중재안 1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EU 쪽에서는 이거 뭐 다 지들 좋다고 러시아만 유리한 얘기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또 말하자면 평화의 사도로서 한 거들먹 하려고 그런 거 외에는 아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단 너희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진핑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거라는 얘기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 쓰레기 섬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플라스틱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그 어업 도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 섬이나 이 해안가에 어떤 여행을 해봤을 때 보면은 뭐 우리가 버린 것도 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업에서 그 스티로폴 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밀려와 가지고 아주 좀 해변 쓰레기가 보기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킹상직이다. 이런 용어인데 말을 갖다가 잘 만들었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 또 써먹은 모양. 아니 언론에서 쓴 것을 채택한 모양입니다. 채용 첫날 3만명 몰렸다.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 그래서 한 400명 뽑는다는데 내년에도 한 400명 그래서 2년 동안에 한 1000명 가까이 뽑는다는데 기술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엔가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7급으로 오실래? 현대차 생산직으로 들어갈래? 7급이면 아마 대졸자 수준의 급여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9급부터 시작을 하죠. 7급이면 그래도 꽤 이 보수가 좋은 어떤 그런 직급인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생산직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비율이 더 6대 4 정도로 그러니까 65대 35분이 안 되는군요. 이런 오래간만에 현대차가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기아차가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고요. 그게 좀 이 회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가지고 연봉이 그렇게 높은 것 같은데 현대차가 오히려 연봉은 좀 낮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1억은 아직 안 되지만은 뭐 올해 정도는 1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신세대로 이 생산직 직원들을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채용 홈페이지가 말하자면은 다운됐다 이런 다운될 정도로 그렇게 접속이 몰렸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중에서 대기업 비중이 19%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연봉 1억 정도 된다 그러지만 중소기업 한 8천 받기도 어렵습니다. 한 7천대. 그리고 이제 소기업은 5천대인데 5천대도 상장 기업이나 그 정도 되지 상장 기업 아닌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중소기업의 등급들이 꽤 넓게 포진돼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준이 뭐 매출 얼마 또는 직원 몇백 명 이하가 중소기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여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는 경우 이제 나름대로는 분류 기준은 중견기업이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구들이 줄어가지고 향후는 고용 절벽이 올 거다.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기업의 직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두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센서 검지기 50개국, 수출 생코, 5년 내 글로벌 점유율 10% 도전. 조선비즈 김민구 기자입니다. 이것도 이 중소기업으로서 이 가스 이 검지기 이거에 대한 이 보도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이런 기업에서 과연 연봉을 얼마 줄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 센코가 아직 그 상장은 안 한 회사인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극한 대립에 매몰된 한국 정치, 품격이 필요하다.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결론은 민주주의 3.0 시대라고 뭐 어떻게 학자적인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협, 협조, 그 다음에 합의 등 3C 정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그 재단이 있어요. 저도 이 재단을 잘 압니다. 여기에 그 어떤 그 정치 학교를 제가 누구 부탁으로 돈 좀 들여서 가서 정치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바꾸서는 다 잊어버렸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 짬뽕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정치 철학을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신선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의 이 사회주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하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봐야 될 거다 말이죠. 근데 뭐 사실은 어떻게 말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서구 그 민주주의도 사회주의 사상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자본가들만 너무 쎄도 안 되고, 이 노동권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 어느 정도 이 경제가 올라선 다음에는 사회주의 성격인 그 복지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안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혁명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그 사상에 홀가닥 넘어갈 확률이 넘죠. 높아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가치에 기반한 리더십 절실, 정당 원내 정심으로 공천제도 바꿔야 바꿔야간 극단적 대립은 거버넌스 차이 때문이다. 요걸 내가 무슨 말을 편집하다가 좀 말이 좀 잘 안 풀렸네요. 윤 정부의 그것은 전문가와 시장을 중시하는 국가지원 체제를 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지향하는 자유가치가 무엇인지 구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로는 보호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그 요약된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립, 컨플릭트라고 그러는데요. 타협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타협은 항상 실패를 불러온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 백신 주사처럼 뭐 큰 그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효과적인 이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 이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듯이 주사요법으로 인젝션, 그러니까 주입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야가 찾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협조 합의도 완전 해결책은 아닌 증상 처방일 것이다. 또 이해관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찾을 때는 결론은 뭐냐? 제가 그 테마로 하고 있는 국가의 생존이 뭐냐? 국가의 우선 생존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기업과 국익을 또한 우선순위로 한다. 그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 개개인을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업도 살리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돈을 벌고 그 이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뭐 이렇게 붙이든 어떻게 붙이든 저는 이런 그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타협의 정치를 내세웠는데 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율 0.78, 나라별 저출산율에 대한 외신 분석, 조피턴 포스트라고 TV에도 뭐 가끔 나온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 그 외국의 시선으로서 출산율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의 이 주요 원인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료 조사하는 거 영미권에서의 원인 연애와 성생활의 저하 결과로서 그 원인은 그건데 결과로서 결혼과 출산 저하.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 사람이 인과관계 그 과학 발전에 따라서 인과관계 표현을 잘하죠. 일부 일본인들의 반박, 성생활의 빈도와 출산과는 큰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고요. 동양인 정서로서 혼외 출산이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특징에도 주목이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 음란물의 소비가 성욕구를 파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연애 빈부격차는 결과로서 경제 빈부격차와 거의 뭐 같은 그 부등급 등급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비슷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많이 낳고 충분히 키울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아니 혼자 키우기도 요즘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수입이 그만큼 적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에이씨 자기가 자동차나 사고 그다음에 여행이나 다니자 엔조이 라이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그 저출산율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많이 다루면서 세계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가끔 나오긴 하지만은 조만간 아니 이미 80억이 지났다는 얘기고 제가 그 젊었을 때 20대 후반 때는 7억인가의 대화라고 그런 책이 나왔었죠. 근데 그게 벌써 뭐 한 30년 지니까 14억으로 돼 있고 지구 인구도 뭐 수십이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그 100억 될 쯤 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한 50%가 그 아프리카인들일 것이다. 흑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 인문학적인 접근보다는 자연과학적인 접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물리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총량에 다가간다 그런다면은 지구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야 힘들어. 그러면은 자연의 조화라는 게 생식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애들을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무슨 자선단체나 뭐 이런 유니세프 뭐 이런 데가 아프리카 모델로 해가지고 계속 후원해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걔네들 기아로 뭐 해요 그러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로 한다면 죽을 애들은 죽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도 충분히 잘 살려면 사는데 그게 독재자들이 지들이 그 개인 그 착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을 못 살게 해서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선진국만큼 그렇게 그 수준이 높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에, 아프리카인들이 그렇게 굶을 일도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그 뉴스를 오늘 요거다 비교했냐면은 비교하고 싶더라고요. 삼성 여직원 진급 비결은 회식 꼬박꼬박 참석했고 골프도 배웠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코리아 헤럴드 오늘 뉴스인데, 자, 이 그 진급한 여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은 요즘은 이제 노동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이 있으니까 아마 삼성 같은 데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수입이 좋고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 승용차들 끌고 다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은 좋은 남자 만나셔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를 좀 낳으셔야죠. 그리고 또 삼성 같은 데는 보육원 이런 데도 그 공장마다 좀 만드셔가지고 멀리 떨어지지 않게 그 엄마가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거가 뒷받침 됐을 때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반도체법에도 그걸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 공장에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보육원까지도 지라. 그걸 그 되게 한국 신문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 그 당연한 얘기 같다 내 생각에는. 애 딸린 여자가 어떻게 공장에 출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보육원에 좀 그 도해지 학교 가기 전 애라면 말이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가상국가의 반란이라는 영화를 어저께 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핵심적인 거를 제가 좀 따왔는데요. 물을 위해 피를 흘리자. 반란군이 하는 그 구호입니다. 반란군이 수도 민영화한 총리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나옵니다. 원인은 미국이 상수도 기업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영국 정보부 MI6 직원이 파견이 되는데 고백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저 옛날 007에도 나왔던 이 배우인데 그 영국 정보부 요원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 영화에서는 죽지만은 우린 발전소, 고속도로 뭐든 만들어줘. 어, 차관을 조설해도 그러다 빌린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챙긴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도 우리가 그래서 그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미가 뭐 이 상관관계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이제 같이 있는 모양이죠. 수도를 장악해 저들을 여기서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니고 그 수도 사업을 장악해 저들을 노예로 만들라더군. 뭐 이런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 이런 거를 또 그 방송한 그 분이 있죠. 2018년도 얘기를 끄집어 와서 그 아소 따로가 재무장관 시절 때인가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 세계 흐름의 역행 비물 비판 본물 엄수와 도쿄 특파원 기사가 2018년 12월 9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수도법 개정 이유는 그 2018년 12월인데 시설의 노후화, 내진화의 미흡, 영세한 수도업자, 계획적인 갱신 작업의 어려움. 뭐 이런 거는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잘 나가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 민영화하면은 이런 꼴 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미리 겁을 주는 거 같습니다만은 근데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도는 민영화돼 있다. 아, 그게 이제 그 일본은 그래서 그 현마다 이 수돗물 가격이 다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전기료도 뭐 각양각색이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통일된 그런 가격이 아니고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차등을 둬가지고 하지만은 조만간 도저히 그 전기값을 올리면 국민들이 뭐 아마 그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전기값을 올리면은 정권이 망하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거다. 그러면은 해법을 또 민영화로 찾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애들은 미리 발본색원에서 잡아 족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태제가 매출 뻥튀기, 세금 수천만 원 도매상해. 그 뭐 실질적으로 그 우리는 뭐 우리 그 젊었을 때는 그냥 뭐 가짜로 보면 가라세금연서라고 그래요. 가라세금연서 띄어서 매출을 허위 매출을 일으킨다 이런 용어를 했는데 이게 영업소에서 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뉴스를 듣고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 뭔 얘기인지 알겠다. 아, 그래서 그 뭐 여기 그 이 사람 이름인데 그 해태제가 홍보팀장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거 많이 해본들 니들이 뭐 이게 뭐 하겠다 그러면 못 막아요. 감사 내부 감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영업소가 이 재고하니까 거래를 하는데 물건 사가는 사람이 나 세액연서 안 받을 테니까 좀 싸게 해줘. 10% 싸게 해줘. 그러면 부가세 안 남기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매출 경쟁이 일어나고. 나는 그 혜태가 크라운을 먹을 줄 알았는데 크라운이 거꾸로 혜태를 먹은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크라운 제과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혜태 제과가 더 광고도 많이 때리고 크라운 제과는 이름도 없던 회사인데 크라운이 그 초코파이인가 그거 하나 히트하는 바람 크라운이 맞죠? 아니 초코파이가 아니고 크라운도 뭐 잠깐 어쨌든 초코파이는 오리온이지. 근데 이제 뭐 다들 요즘 뭐 초코파이 안 만드는 데는 없으니까 크라운이 어느 날 떠가지고 혜태를 먹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다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본사에서 영업소로 출고된 재고는 회계 장부상 본사 재고일 것이다. 그러나 본사에서 재고 가격으로 세금연서를 영업소로 발행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젊었을 때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 영업소로 말하자면 물건이 가는 게 있어서 똑같은 사례로 이거를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 세무적으로 부가세법을 그때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뭐 세무 전문도 아니지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조항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부서대 뭐 그러니까 사업 부문 대 사업 부문이 거래가 있다든지 또 지리적으로 이 공장과 영업소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세액연수는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옛날 기억으로는 금액 없는 수량만이라도 적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세무서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로 지금 내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부가세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마진이 없는 이게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판매 가격이 아니고 거래처에 내부 거래니까 마진 없이 공장 출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 가격.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조 원가로 만들어낸 단가죠. 뭐 이동평균법으로 대부분 할 겁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가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혜태제과 영업소로 나갈 때 수량 암만 그다음에 단가 얼마 해가지고 세액연서 띄는데 금액은 표시하는데 부가세만 쓰지 말라 이게요. 그러면 된다 이게요. 세액연서 양식으로 다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야 세무서한테도 떳떳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문제는 현재도 자료를 안 받고 무자료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소비 제품 같은 거 취급하는 데다 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물건은 팔았는데 그러면은 이 재고를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액연수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 본사가 모를 수 없어요. 본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게 관리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본사에서 컨트롤을
하겠다고. 그러면 진즉 그 회사가 망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안 받아가니까 A한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영업소 다른 데다가 아니 도매상에다가 떼냉겼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도매상에.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매입 부가세를 나중에 그 뱉어내야 되잖아요. 자기도 판매하는데 세금계산서 안 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받았으면은 매출이 없으니까 그 부가세를 뱉어내야 되거든요. 국세청에. 요거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고요. 징용배상 대법원 협정 뒤집고 문은 활용하고 윤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오늘 뉴스인데요. 요건 한일 청구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징용 문제 주요 일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들 아시니까 자간 일본 입장은 1965년 그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난 얘기를 그냥 수틀리면 자꾸 한국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신사 대접을 못 받을 거다. 국가 간의 그 협정을 조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어기면은 그 나라 대우를 못 받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을 일본보다는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자, 일반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슬럼덩크 역대 일본 영화 1위 관객동원 갱신 정치를 초월한 한국. 뭐 3, 40대 학생 때 읽은 만화책으로 본 그 슬럼덩크를 만화 영화로 나오니까 나이가 40대 초반 들도 가서 그렇게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미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뭐 국가 간 대립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재미있고 즐거우면 다 보는 거지. 정부 한 재단이 확정 발경 징용 피해자 원고의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한다. 공식적으로 요게 헤럴드 경제 12시 43분 뿐이니까 한 11시쯤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빨리 그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발전적으로 개성한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해 하기로 합시다 이런 얘기고. 다른 그 머니투데이 쪽에서는 일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40억 한 기업이 대납. 근데 한 기업이라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정확한 것들을 다 제대로 표현력들에 따라서 읽을 때 오해 곡해를 이게 한 기업이 대납한다 그러면 이거 포항제출 얘기인데 일단 뭐 어디 재단을 만들어서 포항제출이 돈을 출연금을 내더라도 또는 다른 데서 내더라도 이거 한 기업이 대납한다. 이런 식으로 또 써요. 일은 사죄한다. 어, 일본 애들 표현으로는 사과라고 되어 있다고 어저께 또 말씀드렸고 새로운 계획은 한일 강제 노동쟁의 종교를 밀어붙인다. 요 AP식의 표현인 거예요. 어, 요렇게 그 AP는 제목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사통신 속보로 한국 정부의 전 징용 문제 해결책 하야시 외상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린 것으로 평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 일본은 뭐 임시라고 돼 있는데 하야시니까 임시는 한국 정부가 기대했다. 뭐 이런 거 일본이 자발적으로 그 재단에 좀 해주면은 강제가 아니고 좀 뜻이 있다면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굴정외교니 뭐 삼전도의 치욕과 맞먹느니 하는 이재명이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대죠.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오늘 이 스로프 타임즈 얘기했듯이 어저께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 반도체 이 소재 수출 해제한다 하는 거를 미리 일본에서 먼저 푸는 거예요. 징용문제 해법에 일본 기업의 참여 밝히지 않고 한국 외무장관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 강제가 아니고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은 옛날 아직 살아있는 또 그 피해 가족들이 아직 살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려면은 좀 자발적으로 재단에다가 돈 좀 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간다는 거죠. 네. 자, 아니나 다를까 한국 프레는 건강한 유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FM 요것도 제목만 그냥 가져온 거고요. 코리아 타임즈가 그것도 13시 40분에 거의 보도를 했는데 자, 그 외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시간 거의 비슷하게 이 또 그 시위를 벌였어요. 어, 서울의 자료에 따르면 35년간의 점령 기간 동안 약 78명의 한국인 일본군에 의해 성노열에 강제징용된 여성들을 제어하고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되었다고 한다. 강제징용도 있지만은 강제징용을 해도 월급은 줬다 하는 게 있죠. 잠깐 그런 그다음에 그 일본 가족끼리도 가족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취직해서 해저에 있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해저 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한국 조선인 광부만 매몰된 게 아니고 일본인 광부도 매몰돼서 한일 그 민간 쪽에서는 아직 일본 정부도 거기를 발굴을 안 할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인 희생자들도 좀 찾아서 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더라도 기념해주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일본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간 쪽에서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는 권력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사회 외교부 항의 방문. 아니 언제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적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관제된 건지 아니면은 야당에서 미리 준비한 건지 어쩐지 또 은근히 또 이런 걸 해놔야 한국 정부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이렇게 또 페인트 모션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죠. 기시다 총리의 이 말하자면은 이 발언은 추후 공식적으로 언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에, 뭐 지금 다른 뉴스에서는 이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바이든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출처를 얘기를 안 해서 또 야후 같은데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뉴스는 없어요 아직까지. 짬팔리도 현수막을 맞는다. 미리 계획하지도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 도대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실체는 무엇일까? 깃발에 민대업이 보인다. 듣보잡이다. 남들이 써서도 한번 써봤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거다 이게. 시민사회 이름까지 판다. 자, 그럼 저도 시민사회의 일원이겠죠. 다 그냥 어떤 단체가 아니라면은 나는 니들하고 생각이 틀린데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니들하고 생각이 틀린데 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란 게 이게 법적으로 무슨 설립 신고가 된대냐 안 된대냐 민대비라는 데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난 금시초문이다 이거죠. 자,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요. 요거 DX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좀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1시간을 다 잡아 먹었네요. DX에 성공하는 기업과 DX에 실패하는 기업인데 DX에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야 돈도 잘 벌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챗 GPT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새로운 걸 뭘 하려 그러면 무슨 두려움이 나가지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식이 오면은 좀 이 컴퓨터에 어떻게 좀 깔아보라든지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